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마르크스 서울에 오다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낸 책인데요. 이른바 마르크스에 대한 첫 만남을 안내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서 마르크스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자본론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의 중심적인 생각과 어떤 문제의식, 나아가서는 어떤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더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설정은요, 일종의 소설 형식을 빌려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이거든요. 한 가정에 마르크스라는 아저씨가 오면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예슬이라는 여학생이 있고, 아빠는 어떤 대기업 사무직 직장에 다니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일하고 있고, 뭐 그런 단란한 가정 속에서 마르크스라는 아저씨가 와서 생기는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르크스의 중심 사상과 만나도록 했습니다. 보면 처음에 오늘도 아빠랑 싸웠다가 프롤로그잖아요. 차를 보면은 싸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쪽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출고 경영대 가라. 직장이 안정된 게 최고니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가정에서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빠랑 싸웠는데 그 시점쯤에 아빠 아는 분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홈스테이를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렸는데 마침 요 예슬이네 집에서 홈스테이를 일정 기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방학 중이기도 하니까 예슬이가 이 마르크스 아저씨를 데리고 시내 구경도 시키고, 뭐 교통도 타고 시설도 이용하고, 그리고 아빠 회사도 같이 찾아가고, 또 아빠 회사의 생산 공장에도 찾아가고, 또 집에서 TV도 보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크스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마르크스 소매치기를 당하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범죄를 매개로 해서 법과 도덕의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요. 마르크스 책 중에는 철학의 빈곤이라든가 해겔 법철학 비판 소설이라든가 그런 책의 내용을 요 논의 안에 녹여낸 겁니다. 그 다음에 홍대 거리를 걷다 나가다 요 항목은 뭐냐 하면 홍대는 우리나라의 상업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화적인 것, 또 인간의 의식적인 것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유물론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마르크스 책 중에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정하게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 드라마를 보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 마르크스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면 맨날 가족, 뭐 출생의 비밀부터 해가지고 사랑 얘기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예술인의 가족의 엄마 아빠의 관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건데, 이거는 가족이란 게 도대체 뭐냐, 가족과 사회의 관계는 뭐냐, 이거를 한번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마르크스 책 중에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엥겔스가 이제 정리를 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마찬가지로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뒷부분에 진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발도 진로였고 이제 마지막도 진로로 끝나는데,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어요. 마르크스 자체도요, 원래 법대를 진학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버지가 법조인이 되길 바랬어요. 우리도 비슷하죠. 법대 가라, 경영대 가라, 뭐 의대 가라. 부모들과의 어떤 논의나 뭐 이런 속에서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일치하면 괜찮은데 이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것도 의외로 마르크스도 겪었던 거예요.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우겨대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안 맞아. 그래서 대학 가서 마르크스는 문학에 빠져요. 문학에 심취해요. 스스로 시를 거의 뭐 시집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또 대학 이후에는 혁명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예슬이한테 자기가 썼던 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마르크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 이름이 뭐냐 하면은 직업 선택에 대한 한 젊은이의 고찰이라는 실제 소논문이에요.
유럽에는 고등학교도 졸업할 때 저런 논문을 쓰는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사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글입니다. 온 힘을 다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초라하고 제한된 이기적인 기쁨을 향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수백만 명의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으로서의 자기의 직업 선택의 전망이 인류의 행복, 공공의 어떤 복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쓴 거예요. 야,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논문으로 쓴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대단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슬이와 이렇게 뒷부분에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중간에 빼먹은 게 있죠. 우리 아빠는 노동자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바로 자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동의 문제와 이제 자본의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것도 이제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시간 제약상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막스의 자본론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노동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의미, 이윤의 원천 이런 걸 찾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우리 아빠는 노동자인가. 근데 그 내용은요. 그냥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 책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만 보여주는 맛배기 정도로만 볼게요. 배경으로 삼은 것은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그 만년 과장으로 나왔던 분이죠. 미생이 워낙 사무직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다루기도 했고 특히 인턴 사원이었던 장글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닥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아주 잘 만든 드라마에 속하죠. 거기 보면 제가 책에서 이렇게 아빠랑 마르크스가 대화하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나요? 라고 마르크스가 이제 예슬이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회사 가서 노동자라뇨? 여기 누가 노동자가 있나요? 자기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기업에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는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회사원이죠. 그러니까 회사원과 노동자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원은 노동자가 아닌가요? 라고 마르크스가 물으니까 아니 기획안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라기보다는 관리자라고 불러야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크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나요? 결정하진 않죠. 그렇진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풀어져 나가면서 노동자의 의미, 노동의 의미,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그 노동자의 처지는 그 이윤과의 관계에서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노동의 의미, 노동자의 의미를 찾아 들어갈 때 생산수단 소유 여부라는 게 나타나고요. 생산수단 소유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노동자, 뭐 자본가 이런 계급적 분류가 일어난다는 점. 그 다음에 도대체 기업의 이윤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기계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이자가 이윤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경제학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론,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윤의 원천은 노동자의 노동에 있다는 거잖아요. 노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임금이라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윤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윤의 원천이 규명될 때 이제 노동자들의 처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운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까지로 확장되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제 이런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도 그냥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본격적으로는 그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왜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 그 다음에 뭘 다룰 것이냐인데요. 노동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자본론 1권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론을 읽어봐야지 했던 사람들이 1권, 상권을 탁 놓고 보면은 딱 접하는 게 바로 이 노동의 의미, 이윤의 잉여가치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우니까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르크스에 대한 책들, 뭐 가볍게 쓴 책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이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오늘 다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이 부분은 자본론 3권에 나와요. 저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마르크스의 핵심이에요. 자본론의 핵심.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독자적으로 규명한 것은 두 가지다. 경제적으로 딱 두 가지를 규명했고 나머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적용하거나 확대한 것일 뿐이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역사적으로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거를 시초 축적이라 그러는데요. 자본주의 초기에 최초의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규명한 것. 이게 내가 독자적으로 한 거다. 그럼 또 하나가 뭐냐? 이윤율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향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거다. 이 두 가지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독자적으로 규명한 이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현대사회에 맞물려 있기도 하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 회사에 갔다가 그 예슬이 아빠랑 생산 공장 견학을 가요. 전자제품 생산 공장인데 당연히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그 전자제품 생산 기업을 S전자로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 기업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물론 놀래요. 아빠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규모라든가 그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옛날 전통적인 공장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갔는데 말 그대로 그런데 가면은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지만 기름때가 연상이 되고 뭐 이런 공장이 아니죠. 정돈이 돼 있고 깨끗하고 넓고 그 다음에 막 자동 제어에 의해 가지고 생산되는 공정도 많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제품들이 착착착착 이동하고 뭐 이런 시스템화된 것들을 보면서 물론 놀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면서 뭔가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으쓱으쓱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설비 투자, 자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의 소니라든가 파라소닉의 결과를 봐라. 설비 투자에 게을리하다가 결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잃고 사라져가는 해가 되고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우리의 장점, 뭐 우리의 성취,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항목에서 나온 대화인데요. 아빠가 생산설비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가 자본주의가 계속 발달한다. 이 말은 마르크스 당신의 이론은 틀렸다. 자본주의가 위기로 갈 거라는 그런 진단은 틀린 진단이다. 계속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동력이 바로 기술 발전이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랬더니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일시적인 이윤 상승은 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윤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계산 논리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 설명이 이어지죠. 자동화된 설비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계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용해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자본 가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부터 발생하는데 하나는 가변 자본. 가변 자본은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 어떤 현금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임금으로 지불되고 하니까 이제 가변이란 말을 쓴 거죠. 불변 자본은 뭐냐면은 뭐 고정 자본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공장이라든가 기계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불변자본보다 고정자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긴 한데요. 고정자본이라고 말할게요. 공장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이 고정자본이고 여기에 임금으로 지불되는 이런 가변자본이 합해진 게 자본가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윤이라는 건 이 내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그런데 당연히 고정설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으로 떨어지는 이윤은 줄어들겠죠. 자동화나 기계에 혁신을 하게 되면은 그 기계, 그 생산 설비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고액화돼요. 거액화되는 거죠. 기계 설비 자체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하나 차리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몇십조, 몇백조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은 어떡하나요? 아니 생산성, 효율성 경쟁을 하려면은 거기도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고 자동화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비 경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설비라는 것은 감가상각이라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이윤을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 그 기계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쓰고 그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돈으로 다시 재설비를 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감가상각이 다 하기 전에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경쟁 때문에. 10년을 쓸 수 있는 건데 5, 6년만 쓰고 그 시설 경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갈 거고 이윤이 차지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있어요. 이거는 개별 자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개별 자본은 이윤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한 기업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총자본, 전체 자본의 전체 이윤율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 경쟁으로 인한 고정자본 지출이 드러나면서 전체 총자본의 이윤율은 투자 대비 수익이죠. 이윤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업은 어떡하나요? 그런 경향이 생기면은, 이윤율이 낮아지면은 이윤을 증가시킬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윤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 양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을 적게 주거나. 왜냐면 고정자본에 들어갈 비용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윤 양을 늘리려면 임금을 적게 주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에 노동을 시키더라도 더 많이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기업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생산량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거대화하는 거죠. 생산량을. 설비도 더 거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윤양 증대를 통해서 상쇄시킨다. 현실에서 과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자료로 올려놓은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을 한번 볼게요. 세계 최대의 타이어 생산 공장이에요. 연 2,4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요. 하루에 약 6만 개를 생산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98%예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 사진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죠? 다 기계로 해결이 돼요. 아니,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거야 기계가 한다지만, 이동하고 뭐 이런 건 어떡할 거냐.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걸. 거기 앞에 보면 노란색 무슨 차 같은 게 보이죠? 거기에 막 물건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노란 선이 있죠? 얘가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다음 공정으로 가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조립하고 혹은 가공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LGV 무인 운반기계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뭐 이런 다른 게 그 앞에 줄 근처에 쓰잖아요. 그러면 서서 지기 스스로 감지하고 서서 경고음을 울립니다. 비키면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거에 맞게 전체 시스템은 속도 조절을 하게 돼 있고요. 불량품도 스스로 걸러내게 돼 있고요. 사이즈별로 분류하고 심지어 적재하는 것까지. 타이어를 사이즈별, 혹은 종류별로 차곡차곡 적재하는 것까지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 상태를 점검하는 인력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와 시스템으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좀 아까 봤던 그 노란색 운반 기계 한 대당 1억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 공장에만 이게 60대가 넘는데요. 그럼 그것만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거는 세 발의 피일 뿐이잖아요. 그 주변에 널린 온갖 자동화된 기계장치라든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산업, 대부분의 공정에 이 자동화를 도입시키겠다는 것이 현대 기업들의 목표예요. 제가 아래 실어놓은 삼성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는 그 자료 사진은 뭐냐면, 삼성 SDS에서 이것을 자기의 사업으로 영역으로 만든 거예요. 자동화를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업 영역으로. 그래서 이런 타이어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 철강, 자동차, 전기, 전자, 섬유, 바이오 등등 모든 산업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 100%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사업 목표이고요.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고 해요. 이미. 그리고 많은 공장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고요. 보면은 자동차 공장의 모습을 모델화한 건데요.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고 밑에서 공작기계, 자동화된 로봇 기계들이 조립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렇게
앞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는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율 100%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센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조율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12시간 정도였다면은 이 설비를 갖춤으로써 10분 내로 단축할 수 있대요. 생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12시간에서 10분도 좁힌다는 것은 생산효율을 정말 극대화하는 거죠.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봤듯이 이 설비 하나당 이 설비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설비 가격이 천문학적일 텐데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도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가상각 기간, 그러니까 그 기계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경쟁 과정에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고정자본 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윤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윤율이 저하는 경향,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위기가 어느 정도 생긴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해서 아까 기업들은 이윤 양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현실에서 나타나느냐? 나타나고 있어요. 이윤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임금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의 양 자체, 사이즈를 키우는 건데요. 아니, 현대사에서 임금을 어떻게 줄이냐 싶겠지만, 아니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죠. 특히 중국이라든가 요즘은 베트남이라든가 수많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해요. 왜 이전합니까? 노동비용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금 인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규모로. 그래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다 임금 인하 경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요, 비정규직이 증가하죠. 비정규직은요, 같은 일을 시키고 정규직의 임금 반밖에 안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계속 유지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황, 또 한국적 상황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마르크스 견지에서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총 자본의 이윤율이 저하되는 상황 속에서 이윤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임금을 낮추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해외로 이전하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윤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처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 강도도요, 점점점 심화되는 거 느끼잖아요. 갈수록 생산 공장에서 기계 부품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감시, 감독, 통제를 강화해서 그것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되겠는데 조금도 타는 팔지 못하고 일만하게 만드는 것, 시스템도 그런 거죠. 심지어 택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전부 다 표시가 되잖아요. 다음 택배지로 이동하고 있는지가 전부 다 뜨게 돼 있어서 우리조차도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감시 통제의 고도화로 노동 강도가 심화되는 것도,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실업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는데 그건 차치하자고요. 오늘은 이윤율을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독점 기업화하는 거, 다국적 기업화하는 거. 전 세계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개별 공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거. 그러면은 이것이 이 자체로만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독점기업화 돼 나가는 순간, 다국적 기업화 돼 나가는 순간 중소기업은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자본, 개별 선두 기업들은 성장하겠지만 전체 총자본의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로 몰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약화되면서 총자본의 약화가 초래된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방금 얘기했지만 독점화, 다기업화는 중소기업 약화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체 경제나 자본주의 구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죠. 이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시장 교란이 일어나죠. 독점기업이 독점 가격을 통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라는 게 점점 해질 수밖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 교란이 일어난다. 그리고요, 이윤율이 떨어지면은요, 당연히 자본은요, 더 높은 이윤을 쫓아서 움직이게 돼요.
그럼 현실에서 그게 뭘로 나타나요? 투기자본의 활성화로 일어나죠.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이윤율이 떨어지니 방법은 뭐예요? 투기자본으로 가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투기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기승을 부리는 데는 사실은 생산 공장에서의 이윤율 저하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겪었던 1997년의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것들의 뿌리에는 다 이런 투기자본이 결합되어 있었고요. 이 투기자본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윤율 저하 경향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잘 봐야죠. 아까 전 세계적으로 상대 빈곤, 빈부격차 이런 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늘어나느냐? 이것은 결국은 임금의 저하 경향, 제3세계로 혹은 뭐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빈부격차의 증가, 격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겠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진단이었고요. 그거를 저는 한번 예슬이 아빠의 현대적 기업의 생산 공장을 통해서 또 설비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 마르크스 서울에 오다라는 책에서 한번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봐야죠. 제가 사진에 넣어놨지만 벽돌책으로 5권 책이니까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도 마르크스 서울에 오다로 맛배기 1000만남을 했으면은 사실은 자본론을 통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 개념부터 내용까지 이해해 나가는 것이 마르크스와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책은 그 입구 첫 만남을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자본론 자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요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다음에 다른 제 책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